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 금융위 전문가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회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현안과 ICO 전면금지에 대한 이후 전망, 블록체인 가상화폐 금정 규격 및 금정위 구성 방안, 블록체인 가상화폐 정부 R&D 로드맵 구성 전략 방안 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 경희대학교 황효영 교수, 아주대학교 김정원 교수, 트랜스페런시 유윤재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최근 이슈로 급부상된 온라인 게임사 넥슨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시행하며 인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발족 당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 바가 있어요. 한 2년 전쯤부터 과거 이제 온라인 게임사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전 세계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제 지금 온라인 게임 시장이 국내에서 이제 중국으로 지금 이제 전부 다 접어들었고,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급부상이 국내의 위기를 오히려 좀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사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문제가 보안 문제가 상당히 취약했어요. 특히 아이템 거래를 아주 중학교 어린 친구들이 그 다크웹에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스크립트 코드를 내장시켜서 아이템 거래를 무작위로 이제 손실시키고 이제 파괴시키고, 온라인에 상당한 그 게임의 불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을 갈망하고 그 게임 기술에 대한 이제 전반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와중에 우리 특히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이런 서비스들을 일본은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도 그 게임상에서도 쓰는 비트코인이 그 거래되는 코인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모델에 이제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동시에 게임 아이템 거래가 무작위로 지금 뭐 거의 해킹을 당하고 메모리 해킹을 당하고, 그것도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그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러면 게임 사이트가 이제 신뢰성을 잃어서 그 서버 한 번만 다운돼도 그 유저들은 바로 떠나는 속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역할이 온라인 게임상에서 온라인 게임을 좀 더 지대를 넓혀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특히 위주 지역을 먼저 이제 세계화를 시킨 메이플 스토리로 이제 세계화를 성공시킨 넥슨이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이제 국내 가상화폐 3대 거래소 중에 제일 대표 거래소인 코빗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현상에 대해서 말씀 좀. 배경은 사실은 뭐 저는 깊숙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게임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게임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사이버 머니를 제일 많이 쓴 회사가 최초로 이제 한 게 산업인 것 같은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인기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이 게임과 연관이 없는 또 다른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1,000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왔는데, 이 1,000억이라는 게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상화폐를 좀 굉장히 버블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의 그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1,000억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만약에 가상화폐 버블이 꺼졌다고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또 잘못된 가치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 부분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코빗이 1,000억 원의 인수가 된 자체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까지 몇 년간 국내에서 있었던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인수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큰 규모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했던 창조 경제가 바로 이런 것들의 일환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가 되거나 상장이 돼서 커다란 어떤 막대한 부가가치를 보여줬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코빗이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이나 뭐 가상화폐 관련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저도 약간은 의문이 드는 게 1,000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과연 가져내고,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내 거래소 3대 거래소인 비썸, 코빗, 코인원 중에서는 뭐 사용자들의 그런 만족도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는 가장 코빗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넥슨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코빗을 인수한 거는 사실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코빗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매출을 어떻게 이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릴지, 그건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국내에도 ICO 전면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분야별 사회와 국내에서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국내에서 추석 바로 전날에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갑자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움을 좀 그때 가졌었고요. 이게 과연 급하게 추석 전에 이렇게 과연 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9월 말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거의 한 3개 정도 ICO가 있었었고, 그때 9월 말까지 거의 1,000억을 모집하겠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아마 이게 현혹되는 걸 좀 우려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ICO 자체에 보면 지금 중국이 완전히 못하게 이렇게 한 게 있고, 싱가포르도 좀 그런 쪽이고, 이제 러시아도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를 빼고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기반이 있는 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전면 금지하게 할 만한 이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 가상화폐 버블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ICO를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가상화폐 개모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국민적인 일부 소수면은 규제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딱 내려지고 나니까 과연 이게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 저는 이제 옆에 있는 일본을 봅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제가 이 블록체인 강의하면서 그때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그때 아마 12개쯤 있을 거예요. 2015년도에. 일본에는 9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지금 16년 말이죠. 16년도에 그랬고, 1년 뒤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한 60군데 정도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천, 7천 군데가 생겼다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이쪽으로 엄청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완전히 이걸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데는 조금 그런 것도 같이 양면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저렇게 하는 근거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일본은 겉으로는 뭐 2020년 동경올림픽 때 뭔가 차별화된 걸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막 거래세도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이 저렇게 완전히 주도권을 쥘 때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대응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 전면 금지보다는 뭐 좀 어느 정도는 추이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ICO가 그때 추석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전면 금지가 됐고, 또 어제 13일자에서 또 금융위가 발표한 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행되는 ICO에 국내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기 혹은 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ICO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제재를 내렸을 거라고 그냥 다 짐작을 할 뿐인데, 실질적으로 장점보다는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ICO를 어떤 국가의 국민 참여하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ICO,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사용하는 거나 송금하는 것처럼 신분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고유 주소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ICO를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지갑에서 ICO 프로젝트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모든 개인 국민들이 송금하는 그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추후에 발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이제 ICO를 통해서 펀드레이징 혹은 그런 프리세일을 통해서 토큰을 판매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애초에 탄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이더리움이 최초에 이제 산업적으로 성공했던 ICO인데, 이더리움 이후로 꾸준히 이제 해외에서는 ICO를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됐고,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를 뿌리는데 일조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제재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해외 이제 코인 업체, 블록체인 업체들, 가상화폐 업체들이 국내 한국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봤던 이유는 국내에서 많은 자금이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잠재력에 대해서 되게 높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강력한 제재가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를 했었다면, 그렇게 좀 많은 자금의 공급이 조금 더 좋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제 미래를 약간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투자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번 ICO 전면 금지는 저희가 블록체인 불편한 진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제안 드린 배경은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위대한 기술이 이제 이왕이면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양면성 중에서 특히 양적 성장보다는 좀 더 질적 성장을 기하는, 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의 그 자본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든지, 좀 더 블록체인 통해서 대한민국 분산 보안 기술이 더 발전하는 계기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가치지향적인 측면에 이제 질적 성장 쪽으로 좀 더 국가나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과도한 이제 오버 액션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또 이제 제지하다가 또 질적 성장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질적 성장을 이루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 계기점을 또 이제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고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번 ICO 금지 관련해서는 좀 득실을 시기적으로 볼 때 좀 더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이 왜 ICO를 급하게 저렇게 이제 전면 금지를 시켰고 싱가포르도 지금 전면 금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반면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가상화폐를 상당히 제도화시키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얘들은 각 국가들별로 왜 이런 정책을 취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황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그 정책의 실효성도 있고, 우리가 본래 기대했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없이 무작정 그냥 철퇴를 내리거나 무작정 호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더 큰 위험성이 이제 저는 따른다고 보고요. 우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득실을 따지는 입장에서 기존의 우리가 글로벌 기축 통화가 일단 달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가 가장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도 있는데 파운드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과연 이제 엔화의 상당히 엔화가 열세인 상태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원화는 기축 통화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가야 됩니다. 중국이 사실 ICO를 금지한 배경은 위안화의 위협이거든요. 위안화의 가치에 대한 조정에 대한 상당한 타격과 위험을 예방해서 ICO를 전면 금지할 수밖에 없는 기축 통화를 아시아권에서는 대표적인 기축 통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기축 통화에서 좀 밀리고 있는 추세고,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20년간 경제 위기 속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세계 하살이라고 해서 정책을 썼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두 개, 세 개 다가 화폐에 대한 조절, 양적 완화라든지 화폐에 대한 가치를 조절하면서 자기들이 전 세계 기축 통화에 이제 달러나 미국 쪽에서 마치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제 오명을 쓰면서까지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정한 소비 촉진 정책을 아무리 국가에서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새로운 전자화폐 제도라든지 가상화폐 시도에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부의 거의 70-80% 이상의 부유 축적한 나이 연령대가 다 60대 이상입니다. 그런 고령들이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돈을 잘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은 이런 전자화폐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경제 부흥.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의 모델을 따라가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 사실은 이제 일본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중장기 저성장에 심각한 고령화 정책, 거의 고령화 사회로 어지간한 지역들은 거의 이미 고령화 젊은 인구보다 훨씬 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기축동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의도적인 원화를 좀 달러에 비해서 약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또 환율 조작국으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위험성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화폐의 실용화, 지역의 가상화폐의 제도화, 그리고 ICO에 대한 무조건 금지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대안을 아까 앞서 우리 유은조 대표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블록체인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 혁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전에 저희가 앞서 블록체인 불편한 진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의 ICO라든지 블록체인의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방식이 그 방식의 문제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겁니다. 그때는 자금이 대부분 채굴업자들에게 간다든지 또 전 세계 채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국으로 우리 투자금이 이제 빠져나간다든지 실제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과연 ICO를 했을 때 자금이 갈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마련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질적 성장의 한 기회를 축으로 보고 더 지지하고 그런 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법하는 성급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더 보다 나은 선행 요구가 필요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블록체인이 모처럼 모티베이션이 발생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실질적인 수혜자와 1차적인 수혜자, 2차적인 수혜자 그들이 이제 어디가 중심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이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 이번에 ICO 금지도 조금 더 그런 득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발등에 불이 난 것처럼 좀 더 정책을 수립할 때 왜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지 이 전문적인 기관들을 좀 모아서 의견 수렴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아쉽고 조금은 성급했지 않았나 이제 일단 우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 중에 정정을 드리자면 ICO를 통해서 자금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동되는 과정은 보장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굴업자들이 대다수의 부에 독점하는 문제 자체랑 약간 별개의 문제로 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번 이제 당국의 이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가능한 모든 이런 첨단을 떠나서 일단 시장의 어떤 자율 규제가 좀 움직이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작용들이 노출이 이미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안으로다가 좀 너무 쉽게 전면 금지를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당국이 이미 전면 금지를 내세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이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대응 방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마 당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ICO를 제도권으로 좀 유도하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증권거래법상이나 공모에 대한 이런 어떤 틀 속에 ICO를 좀 넣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이 ICO가 이런 기존의 어떤 제도권 제도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ICO가 이렇게 크게 문제로 부각됐던 거는 지나친 어떤 열기로 인해서
기존 다수가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 사기거래라든지 손실 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큰 이슈였던 만큼에 어떻게 보면 이제 ICO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존 제로권의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제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유도하게 되면 실제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하는 ICO에서 원하는 어떤 자금을 모집해서 그걸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현재와 같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로 봤을 때 투자 펀드는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렇지 않게 된다면 거의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은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지금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이 정면금지의 이슈였던 만큼에 그러니까 과거 여러 가지 사례나 해외 사례를 좀 참조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제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발행 자금에 대한 일정 규모의 어떤 확보된 돈에 대해서는 건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약간 규제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런 자금의 모집에 대한 것을 하나의 풀로 만들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걸 하나의 또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좀 반영을 해서 금지에 대한 지금 명확한 그 정부의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분명한 대안, 특히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시의 큰 방향으로 간접 투자라든지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이쪽 그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충분히 좀 보완을 해서 발표를 해주면 지금 당국의 입장이나 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특히 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이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그 산업의 입장이 다 아우르는 그런 대응 당하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자율 기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이런 규제가 나오더라도 그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일몰제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약간 이제 충분히 그런 투자자들이라든지 산업계, 그다음에 당국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획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반드시 이런 시장의 어떤 자율기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좀 명쾌했으면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현재 어떤 일반 정면 문제에 대한 약간 반대 기류를 무마하기 위한 몇 가지 당근적인 대안으로 어떤 제시가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피해야 되지 않는 내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투자 펀드가 이게 되는 거는 그 사전 조건이 그걸 같아요. 이게 화폐냐 아니냐, 가상화폐라 화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가 안 되시면 이게 상품인지 화폐인지에 따라서 이게 전자화폐로 통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상품으로 통용이 되느냐는 좀 먼저 정해지고 나서 아마 투자 펀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그 작년부터 시행된 법령 중에 이제 민간 엔젤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인 투자 조합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P2P 크라우드 펀딩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은 개인은 한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신 기업이나 기관은 그 한도를 이제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존의 법령 체계하고 오히려 이제 그 P2P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투자 지원법 등을 좀 더 잘 개정을 하고, 요걸 제 생각에는 이제 벤처 특별법, 그 벤처법이나 이제 벤처, 아까 그 ICO가 우리 유현재 대표는 이제 아주 그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는 그런 사례보다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는 이제 사실은 아주 정교한 정책이 지금 필요하고, 그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가려면 기존에 있는 법령 중에서 어떤 것들하고 지금 ICO의 선순환적인 기능을, 이제 질적인 기능을 양성화시키는데 좀 효과적인 법령과 잘 융합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투자조합법과 민간 엔젤 활성화법과 관련해서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좀 더 공개 투명 ICO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 투명 ICO가 보면 그 ICO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도 불명확하지만 ICO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은 전혀 해주는 기관이 없고, 그냥 그 당사자들이 그냥 기술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 아주 그 짧은 기본 계획만을 가지고 무작정 ICO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누가 검증할 것이냐. 화폐가 만들어져서 상장돼 있지도 않은 그 화폐를,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서 초안 몇 줄을 보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이제 출자를 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자의 역량이나 그 개발자의 가치밖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민간에서 자율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공적 신뢰도가 있는 그 기관의 성격, 내지는 그런 기관이 그런 이제 그 선순환적인 ICO 행위를 어느 정도는 그 시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레이존의 그 대상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핀셋처럼 이렇게 옥석을 가려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든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민간 자율 기구가 저는 이제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제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대상의 어떤 성격이 뚜렷하게 어떤 것이다고 명확히 안 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외화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에 섞인 복합적인 거에도 이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펀드를 활성화하려면 ICO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론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중간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제 기업에 흘러들어갈 거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전자산을 확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100%다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투자 펀드를 조성한 주체가 향후 여러 가지 그 계약에 의한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자산이 어떤 형태의 자산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거고,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데 화폐라고 하고 이게 되면 그것도 투자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 간에 투자가 결정되면 가능한 거고, 그에 대한 책임 문제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사람들하고 투자하는 당사자들 간에 어떤 책임의 어떤 문제를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완전 시장의 어떤 그 자율규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검증위 교육심의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검증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이 원래 이제 지향하는 바 자체가 좀 탈중앙화 그리고 분산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증위원회가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후에 가상화폐를 검증한다면 혹여나 이제 그 가상화폐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약간 권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검증위원회가 맡아야 될 역할은 과연 처음에 뭐 ICO의 형태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가상화폐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그 개발팀의 우선은 이제 기술적 영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그런 전문가 집단이 구성이 돼서 과연 그 팀이 그 가상화폐를 잘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1차적인 최소한의 그냥 관문 정도 통과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제 그들이 작성했던 화이트 페이퍼나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된 사항들을 이제 참고용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것은 혹여나 그런 검증위원회가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 단계를 등급을 부여한다거나 혹은 단계를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또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방식이 구체적으로는 약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상화폐 중에서 이런 가상화폐는 믿어도 되니까 투자해도 된다라는 방식이 되면은 거기에 또 쏠리거나 권력이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몇 가지 가상화폐는 사기 혹은 스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를 고지시켜 준다면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좀 그런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조금 전체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ICO 규제에 대해서도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일 교수님 말씀. 네.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검증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그 가상화폐를 ICO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화이트 페이퍼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기술적 이해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유 대표님이 이 검증을 하게 되면 등급 이런 게 또 뭐 권력이나 이런 거에 또 치우치다 보면 또 이게 또 다른 부정적인 작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건 모든 사회, 모든 검증 기능에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를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 등급이 됐건, 그게 블랙리스트가 됐건, 뭔가 기술에 대한 이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 ICO나 이쪽 가상화폐 쪽에 이게 보면 검증이 물론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그게 올라있는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다른 어떤 공유 자산에 대한 응용을 블록체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그 업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검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향후 그 가치 부분에서 뭐 이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좀 검증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해줄 수 있으면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그 ICO 전면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바로 이 기술검증위원회, 블록체인 가상화폐 검증위원회의 필요성이 이제 저는 급부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여기 있다고 일단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검증위원회는 아까 우리 유현재 대표 우려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서 이제 검증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검증위원회 구성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그 여러 검증위의 이제 들이 만들어진 내용들을 보면 확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이고 그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일 첫째 원칙 중에 하나가 직접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직접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만약에 검증위에 반영되게 되면 거기서 바이어스가 끼게 되고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나 검증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조금 암묵적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한 조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검증위가 세워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조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 일부와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그 기술 배심원제라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글로벌 선진국의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 단계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이게 전문가 위주의 어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직접 그 가상화폐 거래소나 ICO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일부와 아주 깨끗하고 어느 정도 투명한 전문가분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반해서 저는 50% 이상은 민간의 그 실제 ICO 투자 경험이 있다든지 그 가상화폐를 거래를 오랫동안 해본 그런 투자자, 민간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 매주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룰에 의해서 어떤 직업군이나 그 ICO 그 하는 그 가상화폐의 성격에 따라서 그쪽에서 오랫동안 자업을 해오고 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섭외를 해서 우리가 그 민간인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전문가 조합과 민간 조합이 잘 이루어진 형태의 검증위 구성 이런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주로 그 기준 내용에서는 기술적인 거나 이제 보안적인 거 이런 측면을 보고 실제 시장에서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가치의 어떤 예측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전문가들이나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이제 예측을 해보고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아주 좋은 그 성공 사례 모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 하나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유 대표께서 이제 블랙리스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검증위원회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이론이 구성돼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기업이 정말 그 제대로 개발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우리가 위원회 자체의 어떤 그 졸 자체까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태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블랙리스트 올렸는데 실제 시장이 오픈해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증이 그럼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검증했을 때 안 좋았는데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개선됐다고 해서 다시 또 수정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면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방식보다는 실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규격의 어떤 기준을 사전에 이렇게 만드는 기본적인 건 있어야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뭐 화이트 페이퍼를 내놓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내놓게 하고 검증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시하는 요건들이 다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걸 검토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있다면 어떤 위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이제 홍 의원님께서 이제 전문가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 배제,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다수의 참여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사례로 만약에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다이아몬드 거래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그런 부분을 발표했다는 거 있고,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을 누가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보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전문가나 민간인들의 경우에 다이아몬드 거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나왔을 때, 그래서 보면은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가능하면 해당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 혹은 해당 기업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충실해서 검증을 하되, 한 가지 우리가 운영상에서 요즘에 같은 경우 어떤 뭐 심의를 이렇게 대해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거를 뭐 공개를 한다든지 온라인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내용에 누가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녹화해서 사후에라도 뭐 그게 그 해당 기업이 3개월 뒤에 공개를 하겠다. ICO를 갈 때 혹은 어떤 다른 런칭할 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 때문에 바이어스돼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요즘에 각종 심사를 보면 다 소위 말하는 어떤 하나의 폐쇄된 공간에서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옳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있다고요. 필요하면 온라인 생중계를 하면서까지도 충분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어떤 잣대를 주는 형태로 어떤 이 검증위원회 활동이 좀 공개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인 이걸 어떤 검증위원회를 좀 확대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녹화돼서 공개하는 이유가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정확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이 잘못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분명히 이런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고르기 때문에. 앞으로 ICO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우리 진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하시죠. 그걸. 예. 하나 뭐 정말 다음 주제로 뭐 ICO 하려고 하는 해외 ICO 한 사례를 하나의 그 가상화폐를 또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교수님께도 그런 요청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기술성, 보안성, 상업적 가치 이런 내용을 공개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사실 따르기 어렵죠. 공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하는 게 투명해지고 이 공개 투명과 공유의 정신이 또 블록체인의 본질이고 그 정신에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이 검증위원회의 신뢰성과 그 공정성 확보하는 데는 공개 투명 공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민간 사업자들이 이 심의위의 구성에 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도 이제 아까 중요한 키워드 중에 우리 한우희 교수님 말씀하신 투명 공개, 그리고 유윤재 대표도 블록체인 본질은 계속 이제 투명 공개 탈중앙화 원칙이라고 하셨고 계속 그 원칙, 대원칙 아래서 이제 어떤 검증이란 잣대를 우리가
들이댈 때는 일단 이해관계자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가 결탁돼 있으면 당연히 그 검증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칼이 또 작용을 하죠. 최근에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도 보면 이게 적폐청산이냐 또 아니면 이제 정치 공세냐 하는 것도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관계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급적이면 그 이해관계를 배제하거나 혹은 이제 당사자와 직접 관계된 이해관계 측에서 나오면 반대되는 측면의 또 이해관계자가 나와서 같이 그때 또 공개 토론하는 방식을 해야 되고 우선 요거 참조 모델은 게임 등급 심사위원회나 이제 영상 등급 심사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검증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개등이나 이제 그 영등위에서 진행을 할 때 직접 제작자들은 그 게임을 제작하거나 이제 개발한 개발자들은 빠져 있죠. 이제 빠지고 검증위원회 구성도 보면 주로 이제 법을 다루는 이제 법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을 해주는 이제 청소년 상담 심리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 그다음에 기술의 일부 이제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 게임의 등급을 지정하거나 영상에 이제 등급을 지정하는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측면 이해관계자는 배제가 됐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폐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폐쇄 기반에서 이제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관계자가 폐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전문가들에게 과 그 실제 업체가 이렇게 결탁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방법이 아주 유효하지 않겠나. 그거와 같이 잘 조절해서 이걸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아까 그 부분에서 뒤에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최대한 민간인들이 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그 민간인들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좀 더 그 집단 지성 그 민간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집단 지성이 더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구조로 간다면 훨씬 더 이 검증위원회의 공유 가치 내지는 이제 어떤 공정성이 더 좀 더 신뢰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때요? 예, 저도 뭐 당연히 민간 쪽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검증에 참석하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